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차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과 안보 등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한미관계와 미중관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새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생존 전략 짚어봅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발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더 미남으로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에 이거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미국의 시각, 특히 트럼프 행정부 관점에서 본다면 2026년 세계 정세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랄까요? 어떤 키워드랄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도 2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1기와 다르게 2기 때는 정말 빠르고 강하게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걸 저희가 작년에 목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2년 차기도 하지만 그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 국내 정치로 보면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행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거기도 하고요. 연방의회 하원 전원 그리고 상원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든지 행정부 독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입법부에서 견제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지게 되면 조기 레임덕이 온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면 미국 내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26년은 중간 선거에서 선방하기 위한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가장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이 어떻게 투영될 것이냐 이거를 미국을 바라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 입장에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포더빌리티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부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쟁을 계속할 것이냐 이거에도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도 유화적으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중간 선거와도 연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관세 협상에서 선방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한미 협력이 증대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 작년만큼 그렇게 거칠고 공세적인 대외 정책의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간선거도 있으니까 더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미국 내에 어떤 물가 압력이라든지 그런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야 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면 거기에 대한 또 역작용도 살펴야 되고 그런 거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따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쨌든 집권 2년 차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계속 네.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잠시 여러 얘기 이제 한국 얘기, 중국 얘기 하시면서 중국과도 좀 이제 관리 모드로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면적 충돌 가능성은 적고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어정쩡한 미봉책 그 봉합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미중 관계를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이 2010년대부터 가셔야 됐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과거의 미소 어떤 냉전 시대와 좀 다르죠. 그때는 네. 체제 경쟁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미중 관계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복합적으로 워낙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쓰러지게 되면 미국도 상당한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경쟁을 한다는 거는 중국이 무섭게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쫓아오니까 그 성장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지 네. 중국을 주저앉히는 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분위기하고 행보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경쟁적인 공존이다. 경쟁은 하지만 네. 그러나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력 균형도 유지해야 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도 하고 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나 전략산업 분야는 워낙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네. 그거는 경쟁을 한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네. 이제 관계를 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대통령은 지금 보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는데 네. 그걸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유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을 보시면 네. 대만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도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첨단 기술 수출 통제도 간간히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전략 경쟁은 계속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적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이익을 그걸 놓고 좀 유화적으로 가느냐, 좀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혼합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경제나 통상, 경제 네. 이해관계에 가장 집중하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군사 뭐 이런 정도 그 부분은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네. 현상을 유지하면서 상대적 우위만 지켜가는 그걸로 갈 거기 때문에 군사 안보 측면에서 우발적인 충동이 뭐 전면전으로 뭐 비화된다든가 이러한 네. 양극 간의 심각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경쟁을 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하는 건 있지만 그리고 너무 무섭게 추격해 오는 거를 이렇게 제어하는 건 있지만 결국 공존해야 미국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극단적으로 갈 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네. 예전만큼 의지와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말에 나온 그 국가안보 보고서를 네. 전략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G2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주도하는 네네. 세계 질서를 공공연히 얘기해요. 그런 걸 보면 지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현실적인 인식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선 총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야말로 전쟁을 끝낼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엔 정말로 이 두 주요 지역에서 전쟁의 종식, 평화협정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까요? 평화협정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네. 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휴전 협상이 발효가 되고 1단계가 좀 울퉁불퉁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과연 그 하마스의 무장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2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성이 멈춘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인도적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인정해 주는 건 필요하다. 네. 물론 그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다음 달 2월이면 만 4년이 되잖아요. 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때 그 치열하게 그 미국과 나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붙었던 그 전투를 했던 이런 부분에서 소강 상태로 가면서 이제 막바지에 어떤 휴전 협상을 조율하는 단계로 갔잖아요. 네네. 그 평화협정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인정해주는 영토 분할을 인정해주는 그거를 영구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우크라이나라든지 나토 동맹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반도식 그 비무장지대라든지 뭐 종전 체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총성이 멈출 가능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 겨울을 지나면서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전쟁 피로도가 워낙 심하거든요. 네네. 그런 걸 고려하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총성이 유럽에서도 멈추게 되면 그런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보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95%까지 왔다고 하지만 돈바스 이런 문제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총성은 멈출 수 있는데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내놓은 절충안이 거기를 비무장지대 뭐 경제구역으로 만들자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네. 러시아도 포기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정쩡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3년 남은 분이니까 네네. 3년 내에 총선을 멈추는데 가장 그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그 불안정성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경제가 우리는 막 1%대 될까 말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2%대 성장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체력이 강한데 경제 체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게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기술 패권 경쟁이나 글로벌 투자 자금 흐름이나 이런 데도 그런 미국 경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네. 수년째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미국 주도의 성장이 네.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과거에 뭐 두 자릿째 성장은 이제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다른 네. 선진국들에 비해서 나홀로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갖고 있는 자본력이나 원천 기술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어떤 그 탄탄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게 미국 내 소비거든요. 네네. 70% 차지하는데 여전히 그 소비가 견고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포더빌리티라는 그 부담 가능성,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 지역들과 비교해서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어떤 허브로 네. 이제 부상할 가능성을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앞으로도 한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성장 기조는 지속되지 않을까.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그 구조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너무 쉽지 않고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네. 정말로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혁을 성공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미국 주도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좀 짚어볼게요. 고율 관세 때문에 우리 기업들 미국 현지 생산 늘리는 어떤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해서 북미 생산 거점 전략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올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서 역내 가치 비율 높이거나 아예 협정 폐기할 수 있다는 카드 이런 걸로 멕시코 캐나다에 이제 압박하고 있다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가 그동안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우회로로 멕시코 같은데 우회로를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그 이점이 없어지면 우리 자동차나 가전기업들 큰 타격 입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파고들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차이를 보면 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LI 쇼어링, 니어 쇼어링 해가지고 네. 동맹들과 함께 해서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분야를 이제 선도해 나가겠다. 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북미 대륙에만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북미 대륙이 크긴 합니다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거의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있기 네. 때문에 거의 동일시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고 나서는 온쇼어링, 완전히 미국 내에만 만들어라 이렇게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임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이 어떤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쇼링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거기를 함께 갔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만든 부품 공장이라든지 협력 시설을 갖다가 옮기기에 여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력을 좀 활용을 해서 그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고요. 미국 내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협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옮기가 좀 단기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좀 도와주면서 어떤 그 멕시코와 함께 그 하면서 그 지금도 보면 미국도 이번에 작년에 그 관세 협상을 할 때 또 USMCA라고 그래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네. 어떤 그 나프타라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대체한 그 협정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멕시코나 캐나다에게 부과하려고 해도 네. 이게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USMCA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잘 편승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위 러브레터 외교가 재개될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2026년 올해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릴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더 커졌죠.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싶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당근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그 논의된 부분들이 이제 그 뭐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아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시는 것도 네. 한반도 평화에 초석을 놓는다 해서 어떤 북미 관계 개선을 우리가 또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네.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려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가동하려는 이러한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에 북한이 얼마만큼 그 호응을 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어떤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양 북미 간의 관계 그 정상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그 당근을 줄 수 있을까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핵 부분을 얼마나 인정할지, 어떤 경제 부분 얼마나 줄지, 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노이나 싱가포르 때 같이 이렇게 궁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까 페이스메이커 말씀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 쪽이 우리 쪽 이제 유화 제스처를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그 관계가 어떤 속도를 타면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국익을 챙길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베이스라인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베이스라인 마지노선은 우리가 배제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남북미 협상 2.0인데 네. 그 부분이 워낙 남북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전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운전자론 해가지고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북미 관계의 개선을 견인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한계를 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견인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북미가 그 어떤 그 다시 만나서 양자 협상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국이 들어설 공간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행정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은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대응 그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대응 조치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그에서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건 뭐 한국하고 일본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한국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그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시하는 안을 미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네. 북한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어떤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코리안 패싱을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있다 말씀해 줬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향해서 안보 무임승차 없다 이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왔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동맹 현대화라는 그런 중요한 변수도 있고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한미군 규모 조정 뭐 이런 얘기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안보도 돈의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유화 정책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2025년 한미 군사 동맹은 어떤 모습으로 좀 펼쳐져 나갈까요? 올해 한미 동맹은 강화될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그 합의를 쉽게 이뤘다, 잘 이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관세 협상은 선방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안보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견제 집중하기 위해서 지역 안보 위협은 지역 동맹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라. 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거죠. 그래서 GDP 대비 국방비를 점적으로 늘려나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미국의 니즈하고도 딱 맞아 떨어진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난 8월하고 저희가 10월에 두 번의 정상회담했는데 8월에 거의 안보 부분에서는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집중하면서 어떤 그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겠죠. 한국군이 얼마나 더 네.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서 한반도 안보를 물새씀 없이 지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한미 군사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우리의 힘이 커져서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군사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핵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네.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동맹 공조 가장 핵심이겠지만 한중 관계 이것도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하고요. 5일날 한중 정상회담 열립니다. 자, 이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에 11월 1일 날 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지 중인 갈등을 봤을 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한테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올해 최초의 국빈으로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략 가치가 높아가고 있고 이런 걸 그려본다면 다 여러 가지 한중 간의 의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민감한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좀 민감한 부분들 있잖아요.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그 지적하신 것처럼 그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이런 문제들 그거 좀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는 이런 거에 공감대 형성돼 있고 방점시킨다면 아무래도 덜 민감한 부분들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얘기를 하면서 원론적으로 확인하는 왜냐하면 양국 입장에서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양국의 얼굴을 붉히고 이제 그
그 치열하게 그 논박을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관계 개선 이런 움직임에 좀 그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면서 원론적으로 짚을 건 짚으면서 네.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양국 외교장관이 이제 통화를 나눴는데 거기서 하나의 중국 이 부분을 한국도 견제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제한다고 또 이렇게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국이 요즘 대만과 이렇게 좀 좋은 스탠스 이거하고는 충돌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니까요. 네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네. 지지한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국가를 만나도 다 확인을 합니다. 미국한테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모호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네. 뭐 일본도 이제 좀 갈등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해 주면서 네. 중국의 체면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그러면서 실리를 챙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저런 전망하지만 갑자기 이게 돌출 변수로 와서 우리가 예상 못했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변수도 있다는 거 한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관계에서 우리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꼭 뭐 한미 관계, 뭐 중국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우리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가 갑자기 돌출해서 조금 기존에 예상하던 못하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크게 그런 부분은 한반도 우리의 안보 이익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서 이것이 북러 관계,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성이 멈춰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러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북러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지만 이제 한국에게도 러브콜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생존해 왔는데 네. 러시아가 판을 깔아준다면 한국과 도 판을 깔아준다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네. 한반도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대법원 판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설정돼 있는 상호 관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는 뭐 플랜 B도 있다, 다 대응 방안이 있다 이런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방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헌이냐 이 부분을 좀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리적으로 보면 관세, 상호 관세, 보편 관세를 매긴 건 의회의 권한이 맞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 관세가 책정이 됐고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부정이 돼버리면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거고 미국 내에서의 어떤 삼권 분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사법과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 혼란을 고려했을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상호관세가 위헌이다. 네. 판결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받았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네. 어느 기업 중심에 받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품목법 관세를 또 매길 수가 있어요. 무역법, 국내 미국의 무역법에 따라서 232조라든지 다른 부분에 따라서 품목법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관세처럼 전 세계를 통틀어서 폭넓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좀 제약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